오늘은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이신 잭팟씨 최경천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 네, 책을 냈어요. 잭팟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네이버 블로그 네. 그 팔로워가 25,000명? 정확하게 한 24,000명 정도. 네. 네, 책을 내고 나니까 네. 요새 한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책도 봐주시고 그다음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책 이런 말씀하면 더 내가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책 첫 페이지에 서문에 써놨거든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제 블로그 와서 댓글을 달아달라 해놨기 때문에 뭐 제가 한 말이니까 지켜야죠. 그러니까 뭐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일이 다 답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아니 또 그리고 네. 이게 책이 출간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정확하게 4월 19일 날 출간이었어가지고 어.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베스트셀러에. 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영경제 1위가 야. 이제 뭐 모든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나요? 어. 온라인 서점에 다 지금 됐습니다. 음. 어제까지만 해도 2등짜리 하나 있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교보문고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그 책들 순위를 이렇게 볼 때 네네네. 부동산 강자들 몇몇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순위에서 역전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아침마다 요즘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면 주식 어떻게 됐나 어저께 미국장 보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제 제 책 순위가 몇 위로 올라갔나 뭐 이런 거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원하던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주신 게 아닌가. 그쵸. 이게 요즘에 대출 규제라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소액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물론 많으시지만 아니면은 진짜 뭐 직장인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소액으로 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소형 아파트를 사고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책의 제목을 보면은 그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영원으로 이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근데 제 책에 그 이제 사장 챕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해왔었던 게 한 수십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16개 정도 사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제가 그 사례를 해놨어요. 유효 원칙에 따라서 네. 어떤 이유로 이걸 샀고 또 그 산 것도 보통 부동산 책 저자분들 보면 정확한 뭐 단지라던가 뭐 내가 사긴 샀지만 뭐 매수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다 공개하는 스타일이라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까지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놔가지고 네,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금액에 샀고 전세를 얼마 줘서 실제로 영원히 들어서 이제 거래를 했다. 또는 반대로 오히려 전세금이 더 높아가지고 돈을 더 받으면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거래도 실제 사례도 많이 있으니까 그 거래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게 당장 책 이름만 봐서는 사실 이게 뭔 똥단지 같은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 제가 그래왔고 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책에 그러면 한 10여 개의 사례가 이렇게 네. 나와 있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만나 뵙고 드렸던 말씀이 지금 현재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그 강남역 인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역 여긴 2호선 신논현역 그쪽 맞아요. 부분인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신분당선. 강남역 신분당선 그쪽에 그 강남대로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오른쪽은 강남구고 왼쪽은 서초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쪽에 오피스텔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샀던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1억 7천이나 1억 8천에 매수를 해서요. 전세를 1억 9천이나 2억에 넣었어요. 전세를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2천만 원 정도 돈을 받으면서 거래를 했던 거래들이었습니다. 내 자본금이 안 들어가네요. 아예 안 들어가죠. 근데 오피스텔은 좀 생각해야 될 게 취득세가 4.6%라서 조금 비싸긴 해요. 네. 근데 뭐 한 2억짜리라고 하고 취득세 4.6%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양도세에서 빼주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할 텐데요. 그래도 내가 들어가는 돈이긴 하니까.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1,000만 원 세금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현금 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영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오히려 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음. 돈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래가 제가 지금 2, 30건 정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네.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축이니까 네, 거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뭐 한 2년, 3년 지났을 때 네. 그게 시세가 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사고 있는 패턴 자체는 한 신축에서 4년 정도 지난 예. 걸 사고 있고요. 제 판단으로, 뭐 이건 제 투자 판단이긴 한데요.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고 나서 한 4년 정도면 그거에 대한 분양가의 거품이 좀 빠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맨 처음에 투자를 경매로 시작해서 약간 이게 경매에 대한 격언이긴 한데요. 신도시가 들어서고 상가를 분양을 받지 말고 그걸 받으면은 상가가 아니라 상가집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거는 왜냐면 이 분양가에 워낙 고분양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를 이제 경매를 통해서 사게 되면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근접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오피스텔은 사실 주택이 아니라 상가거든요. 애초에 이게 주택법에 따라서 지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서 지은 근린생활시설 물건이기 때문에 또 저도 똑같이 봐서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2017년, 2018년 정도의 물건들을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아. 가장 그 가격 자체가 거품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네. 한 4년 차 된 거. 네.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쵸. 뭐 강남이긴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서울에 하락장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하락장일 때는 이 시세 차익형 투자가 아니라 수익형 투자로 돌아서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락장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현금을 계속 흐름을 시켜야 제가 이제 이 하락 사이클을 버티고 다음 이제 추가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세팅만 다 해놓으면 나중에 현금 순환이 안 되면 위험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도 사업인데 사업에서 돈이 안 돌면 네. 즉 현금 흐름이 안 돌면 사실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월세 수익형도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을 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채씩을 네. 넓혀가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래서 현재 네. 50여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최근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사례가 제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던 강남 오피스텔 사례였다면 50채는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 1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겁니다. 사실상 뭐 부동산을 정말 최근에 뭐 많이 해서 갑자기 자산이 상승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둔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또 그 회사가 제가 다녔던 첫 회사고 27살 때 들어갔던 첫 회사고 거의 10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퇴직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투자한 지가 1년인 거고 나머지는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진짜 조금씩 했습니다. 아, 그거 계속 모아가지고 네. 또 한 채 사고. 근데 사실 그 조금이라고 하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은 아니죠. 네. 왜냐면 뭐 1년에 4채는 무조건 살려고 제가 마음 먹었었으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매수를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가 한 3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3개월을 나누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근로소득을 따로 하고 내 자본 가지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역을 주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나 대신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그런 거를 꾸준하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을 통틀어서는 하루라도 계약을 쉬지 않은 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노력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내가 만약에 계약 중이 아닌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투자자가 참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세 세팅으로만 네. 이루어지는 건가요?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네,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사실 지금 전세 세팅이랑 완전 별도로 다 월세로 했습니다. 오히려 초창기 때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사실 이 책 내용만 봤을 때는 딱 갭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게 기본 바탕인 건데 이게 제가 시작한 게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제가 아까 10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처음 4년은 제가 다 경매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갭 투자를 잘 몰랐고 근데 경매를 제가 배우면서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경매로 집을 사고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월세 세입자의 보증까지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경매로 받은 금액을 대출금이나 월세 보증금이랑 합쳤을 때 이게 딱 맞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영원히 투자가 된 예, 거고 그러면 이제 월세 수익으로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딱 정권이 바뀐 날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전 정권이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막았던 게 경매 낙찰 대출이라고 네. 하는 경락 대출을 막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도 내가 하기 어렵겠구나.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어. 네, 근데 그 또 전 정권에는 계속 무제한이었거든요. 제가 그때에서 경매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내가 연봉 3천도 안 되는 직장인인데 이렇게 나한테 한 20억 막 이렇게 막 10억 빌려주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고, 네, 근데 바로 이제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 대출을 막았어가지고, 그러면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딱 전세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로 넘어와서 이 투자를 6년 동안 지속해 온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어떤가에서 흘러가는 것만 보고서 방향성만 체크하고 이렇게 투자 방법이 계속 바뀌게 유동적이 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항상 맞는 게 결국 투자자는 지금 현재 세법 구조가 어떻게 되냐가 기본인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벌어도 만약에 세금 떼고 남은 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금을 아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요. 네. 지금 이제 한 예를 들어 수중에 네네. 그래도 한 종잣돈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있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라고 따지면 아니면 지금 시점이라. 왜냐면 제 원래 투자 방법은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5천만 원을 주셨더라면 저는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씩 쪼개가지고 5개를 투자해 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였어도 10년 전에 그 신한은행 광교점에서 제가 2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신용대출로 다행이었던 건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빌린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거는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직장인이 아니라서 돈 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했었어요. 왜냐면 경매로 뭘 사고 이것저것 했을 때 한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인천만 해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돈으로 투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뭐 인천이 약간 떨어진 추세긴 해도 그래도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돈이 있다라면 그래도 부동산 경험을 하고 싶고 하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상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지방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 자체는 2013년부터 사실 상승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엔 2016년부터 19년까지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럼 사실 사이클이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19년까지 하락이었다가 20년부터 보통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전국에 다 전국 불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방에 뭐 앞으로 공급이 좀 없는 지역들은 사실상 상승한 지가 1년 차, 2년 차. 그러니까 이제 2년 차죠. 22년이니까. 2년 차거나 아니면 19년에 뭐 반등을 했던 지역들은 이제 뭐 한 3, 4년 차가 됐는데 좀 반등을 늦게 한 지역. 요런 데는 한번 다시 노려볼 만하죠. 네, 그 돈 가지고는. 그래서 그 지방 네. 사이클이 좀 다른 거군요. 그쵸. 서울 수도권과. 지금 그 돈으로 서울이나 뭐 경기도는 사실상 뭐 아파트 기준으로는 쉽지 않으실 거고요. 또 빌라도 지금 정권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빌라의 거래량도 되게 많이 올랐고요. 빌라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사놓고서 뭐는 사업성을 따지긴 해야겠지만 아마 5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사업성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냥 사업성이 좀만 있다라고 하면 벌써 프리미엄이 몇억 대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서울 오피스텔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지방 아파트를 보셨을 때 정말 뭐 지방 아파트도 근데 한 2년 정도 올랐으니까 내가 봤을 때 뭐 1년 정도 전에 금액으로 나온 금매라던가 뭐 이런 걸 노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금액이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3년 후를 보셨을 때 그때 공급이 좀 없는 지역들 를 들어가셨을 때 투자를 해보시면 이게 또 투자를 해야 감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야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하락장이 지나간 다음에 또 상승장이 와도 똑같이 또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평생 있어서 한두 번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동산으로 뭘 내 사이드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전업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험의 끝은 결국 매수 매도. 내가 내 물건으로 된 등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물건을 사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운영을 해보고 세입자의 관계도 따져보고 집수리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보셔야 이게 되는 거지. 막상 이게 막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좀 많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읽으신 분들이 네. 진짜 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그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 네네네. 소액이 좀 들어가는 거라도 꼭 진짜 한번 해보라고. 그쵸. 왜냐면 음, 부동산 강의 듣는 거를 음, 대학생 때만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강의만 들으세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강의만 들으셔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지 맞아요. 왜냐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강의 듣는 게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강의만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의를 들었으면 하나라도 해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제 이 책이나 강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실제 맞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를 약간 따라서도 해보고 결국엔 본인 스스로가 투자 원칙을 바로 잡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맞죠? 말 제대로 말했죠? 네. 그런 부분처럼 처음 시작은 결국엔 누군가를 따라서 이제 누군가를 물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네네. 이렇게 아까 이제 부동산 서울 수도권은 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혹시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대출 없이 영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이거는 그 정확하게 만약에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이렇게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라고 보면 당연히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인 거거든요. 그게 한 60, 70%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 30, 40% 정도는 그 갭인 거고 그 갭이라고 한 거에 플러스 이제 아파트 뭐 중위값, 평균값 10억을 잡으면 최소 뭐 한 3, 4억 정도는 필요한 금액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투룸 이상 오피스텔. 보통 원룸 자체는 사실 개인 혼자서 사는 거고 투룸이 되어야지만 이제 부부가 살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정말 짧게 잡으면 1.5룸까지는 아파트 대체대에 연동돼서 움직이지만 그 원룸 섹터는 사실 별도로 움직여요. 왜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원룸 오피스텔 가지 않거든요. 수요 자체가 완전 달라서 이게 생긴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원룸 오피스텔 그거 사면 안 된다. 저도 그 말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룸 오피스텔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몇 년간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죠. 이유는 원룸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룸 오피스텔을 산다는 건 사실상 그 오피스텔을 사서 내가 월세를 받는 이게 수익형으로 굴리겠다가 제일 중요하고 원룸 오피스텔을 시세차익형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물건이 애초에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시세차익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지금 월세를 봤을 때 그 수익률 자체가 한 2008년부터 2010 이제 21년까지 계속 내려왔거든요. 계속 내려와서 이제 멈춘 지점이 4.76%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4.76%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보는 거고 올해부터는 월세 수익률도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그때 강의도 이걸로 별도로 했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별도로 생긴 게 뭐냐면
이번 정권에서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같은 경우 뭐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소형 오피스텔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이게 원래는 아니었다가 갑자기 주택으로 들어오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이미 내가 비과세를 받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조그만 오피스텔 내가 뭐 1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종부세에서 뭐 11억을 공제받을 걸 6억밖에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걸 해준다라고 우선하니까 물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매도자분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 쪽 오피스를 사고 있어서 매일 그 매물 동향을 보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안 내놓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쪽은 그래도 아직 말씀하셨던 조그만 금액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직은 가능하죠. 네, 아직은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또 임대사업자 그게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큰 호재죠. 그건 진짜 큰 호재긴 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아직은. 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자본이 작으면 네. 작을수록 또 그만큼 공부를 해서 그 빈틈을 찾는 거네요. 이거는 계속 그 빈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새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빨라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강의하실 때도 막 1000명씩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뭐 강의하고 하고 뭐 1000명씩 듣고 하면 또 그 1000명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구들 데리고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1000명이 1000명이 아니에요. 뭐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게 좀, 확 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강의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투자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걸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투자할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금 뭐 뭐 이렇게 막 하락장으로 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또 이제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이클로 얘기하면 별도의 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게 뭐 말씀드려보면 지금 수도권 늦지 않았어? 네, 늦었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곳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나중에 반등을 하면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면 또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대구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제쯤 하락이 멈추고 이제 바닥이 나오면 들어가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대구랑 뭐 구미 그 근처에 있는 도시랑 비교봤을 때 사실 요즘 구미 신축보다 대구 신축이 더 싼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예전에 분양가에서 피도 많이 없어지고 기존 아파트들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부동산 시세가 계속 연동되어 있어요. 하루마다 연동되어 있어요. 부동산 기사를 맨날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급격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금방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심리가 얼어붙으면 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하락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특별한 물건, 별도의 다른 물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봤을 때 작년은 되게 좋은 시기는 맞았는데 올해도 뭐 늦었다. 사실 늦었다는 또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빈틈을 찾아야지 맞는 것 같긴 해요. 투자자라고 한다라면. 네. 만약에 지금은 내가 뭐 살 게 없는데라고 하면 그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곳을 기다려 보시면서 기회를 엿보셔도 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다 하락한다 해서 그냥 퉁칠 게 아니라 정말로 좀 그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도권이랑 지방의 사이클은 또 별도였거든요. 특히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19년까지 굉장히 하락을 많이 받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사이클이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으로 돌아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의 하락과 동시에 그쪽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잭파씨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혼으로 또 투자하는 거, 그리고 한 5천만 원 종잣돈을 투자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채 두 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질문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꼭 좀 전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정권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어느 때는 이게 저와 같은 투자자가 적폐가 되다가 또 어느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도 얘기해줬거든요.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주택을 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줘야 돼, 민간에게 공급해야 돼 이런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는 사실 민간이 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폐지를 많이 시켰어요. 아파트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줬던 혜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달라질 거라고도 봐요. 네, 보고 저 또한 투자자라고도 하지만 제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좋은 임대 사업자로 남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저 또한 월세 전세를 서울에서 살면서 제 나름대로 어린 나이였긴 하지만 부당한 처우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내가 나중에 임대인이 되면 잘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임대 사업이랑 방금 말씀드린 것도 별개로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여행사를 다녔기 때문에 뭐 선진국 이런 데 출장을 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버는 건 당연히 많이 버는데 그만큼 월세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린 나이였지만 빨리 뭐 내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봤을 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임차인의 삶은 힘들어지고 내가 그거를 번 근로소득 가지고 결국에는 임대인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뭐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 주거는 사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결국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뭐 그리고 인터넷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같은 시기는 저는 오히려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 이건 되게 옛날 얘기라고 봐요. 옛날에는 정보 없이 진짜 뭐 감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무료 어플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무료 어플을 보면 투자자들이 어디 들어간지도 눈에 다 보여요. 어디 사는지도 보이고 어디 거래량이 많이 나온지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또 이런 유튜브 또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 서적도 물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 부동산 서적으로 공부한 시대라 가지고 아직 유튜브에는 약간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거를 다 보면서 좀 공부를 하셔서 또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쪽으로 능력이 오히려 되신다라면 오히려 제가 부동산을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근로보다는 뭔가 내 근로가 아니라 내 자본이나 내 토지가 나를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먹여 살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근로 능력으로 회사에서 오래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였잖아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걸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 능력 자체가 지금은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나중 되면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나를 먹여 살릴 거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자본이나 토지, 이게 21세기 자본론에 나온 얘기잖아요.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던 결국에는 근로로서 따라잡을 수 없는 토지와 자본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만들어 놔야 된다로 오늘 제 얘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크게 두 축이 있다면 진짜 뭐 근로소득으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았죠.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퇴직금도 많이 받았기도 하고 연금도 있고 뭐 이랬겠지만 지금은 그게 또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따지고 보면 너무 오래 삽니다. 내 근로 연한에 비해서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소득으로 분명히 한 축을 또 점점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자본소득하면 크게 뭐 부동산하고 주식일 텐데 주식이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해봤지만 안 맞아서 부동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주식 진짜 많이 하고 상장 폐지도 많이 당했거든요. 진짜 많이 당해서 해봤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부동산을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그래서 부동산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내 집 마련은 또 하면은 그것도 부동산이잖아요.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결국에는 내 가족에 있는 보금자리가 따지고 보면 나의 의지대로 움직여야지 맞잖아요. 내 아이의 뭐 학교라든지 나의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임차인으로 있다라고 하면 나의 의지가 아닌 임대인의 의지에 의해서 맞아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임차인의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좀 뭐라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정말 그 부동산 공부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네. 이런 책도 읽어보시면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봐주십시오. 네. 잭바씨님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정리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이신 잭파씨 최경천 네.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네.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